아버지도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시고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둔 돈도 많이 없다. 너랑 영준이랑 조금씩 생활비만 보태줘도 좀 살겠어. 시집에도 용돈 안 드리는데 어떻게 친정에만 용돈을 주자고 말해요. 너희 시집은 잘 살잖냐. 너도 여유가 있고. 그거랑은 다른 문제죠. 박서방도 싫어할 거예요. 너 그동안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도 보태줬는데 늙은 부모한테 한 달에 기껏 몇십만 원 주는 게 아깝니? 그거 가지고 용돈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하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씨는 아들보다 딸이 최고라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딸도 딸 나름이었고 아들보다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 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씨의 딸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도 나름대로 큰 돈을 보태주었는데 결국 부모가 나이 들어 힘들어지니까 외면해버리는 딸. 한 달에 몇십만 원 용돈조차 줄 수 없다는 말에 하씨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게 버는 딸과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 아주 넉넉한 형편의 딸인데도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못하게 된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딸이 최고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야속했습니다. 딸은 가족들이야 어떻게 살던지 상관없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인 듯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고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말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씨도 더 이상은 딸을 이전과 똑같이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업신여긴 것을 후회해도 말이죠. 하씨는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공부를 잘했는데 딸이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똘똘했습니다. 공부 욕심도 있어서 재수를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지방국립대를 나왔죠. 그리고 각자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씨 부부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딸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3살 터울의 아들은 하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전세 간다고 하지 않았어? 상의를 해봤는데 사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혼할 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딸은 결혼할 때 하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부자라고 들어서 집은 그쪽에서 해줄 거라고 내심 생각했던 하씨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씨 부부는 사돈과 달리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혼수 정도 넣을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부탁에 놀랐습니다. 시집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결혼은 알아서 하라는 주의라 5천 보태주신대요. 돈도 많다면서 5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에 황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학원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고개 숙인 딸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딸이 시집 잘 간다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었는데 속 빈 강정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많이는 못 주고 5천은 똑같이 보태줄게. 그러자 딸은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돈네는 강남에 산다고 그러던데 5천만 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하씨로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었죠. 딸은 결혼 후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서운했죠. 이번 추석에 안 올 거야? 특강이 있어서. 미안해요, 엄마.
시집에도 못 가고 재석 씨만 보내요. 그래도 얼굴 좀 비추지. 멀지도 않은데. 그러면 밤에 잠깐 들를게요. 올해는 못 있고요. 그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가끔 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만날 때면 일이 힘든지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려고 그래? 아들은 그런 누나에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제 딴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매형도 돈 잘 벌잖아. 쉬엄쉬엄 살아. 쉬엄쉬엄 살면 앞으로 애 키우고 어떻게 살겠어? 남들 다 벌 때 못 벌면 직장을 다니는데도 뒤처지는 거지. 일도 좋지만 그래도 자주 오고 그래. 박서방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위도 딸만큼 바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야근도 잦고 그런 것 같았죠. 요새 누나 학원 엄청 잘 된다던데. 그래? 맨날 바쁘더니 학생들이 많나 보네. 그런가 봐요. 돈 좀 벌겠어요. 딸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빴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딸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빠르긴. 네 나이면 늦은 편이지. 학원도 잘 된다며. 선생님들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내가 출근을 해야 하니까. 애가 우선이지. 딸이 뭐든지 스스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도 일도 말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몇 개월 되지 않아 딸에게서 예상치 못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업무를 못 보니까 학원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가 좀 해줄 수 없을까요? 하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하시는 손자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첫 손주이기 때문에 남다른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시간 날 때마다 들르라고 닥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손자를 돌봐달라는 부탁에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시도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하고 있는 일도 있기에 그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마음에 걸렸고 말이죠. 승희야, 엄마가 말이지. 하시는 말을 흘렸습니다. 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좋지도 않고 집에 네 동생도 챙겨줘야 하잖냐. 내가 시간을 그렇게 빼기가 힘들지. 동생이요? 영준이? 엄마, 영준이 30이 넘었는데 뭘 챙겨줘요? 장가 갈 때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그리고 요새 준비하는 일 때문에 골치도 많이 아픈 모양이야. 집에 내내 있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애 봐주러 간다고 그러면 영준이도 서운하지 않겠니? 아들은 공무원이었는데 최근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딸의 영향도 있는 듯 했습니다. 남들만큼 벌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아들과 하씨 부부 사이의 마찰도 심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바라지를 안 해줄 수가 없었죠. 이왕에 다른 일을 하는 거 잘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너희 돈도 잘 버는데 사람 쓰면 되지 않겠어? 아,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학원 확장하느라 들인 돈도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린 거였어요. 의외였습니다. 학원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아이 돌봄 비용이 걱정이라니.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만큼 투자도 해야 하는 법이니 말이죠. 그래도 어쩌겠어. 그렇게 해. 엄마도 애 봐줄 자신은 없어? 솔직히. 수화기 너머로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실망한 것 같기도 했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시는 딸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딸에게서 오는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하씨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자신이 손자 육아를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씨가 전화를 하면 평소처럼 받았으니 말이죠. 딸은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들을 통해 슬쩍 들은 얘기로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우습게 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학원도 확장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벌겠거니 싶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바빠서 얼굴 보기는 힘들었지만 명절이나 생일 등 때마다 좋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도 기가 살았죠. 부럽네, 부러워. 뭐가 부러워? 딸이 돈 잘 버는 거지. 뭐 우리가 잘 버나. 그래도 제대로 된 딸 하나 있으면 열 아들 안 부럽대잖아.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 남편 되지만 딸은 영원히 내 딸이야. 그래, 맞아. 요새는 그렇더라. 늙은 부모 부양하는 것도 다 딸이래. 그러니까 안 부럽고 배겨. 그런가? 돈 잘 버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좋은 걸로 사오고 그러긴 해. 겉봐. 아, 근데 아들이랑 같이 살았지? 생각해보니까 아들도 든든하겠네. 다들 맞장구를 쳤는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하씨는 같이 웃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새 하씨의 걱정거리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아들 문제였으니 말이죠. 아들은 공무원을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어플인지 뭔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1년 뒤에는 또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 종목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뭐? 돈을 달라고? 아이고 이놈아, 네가 지금 부모한테 손 벌릴 나이야? 아, 그러게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철밥통을 걷어차. 철밥통이면 뭐예요? 돈도 못 버는데. 그러는 지금은 네가 돈을 버냐?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아들과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영준이 그놈 300만 원만 달래. 당신이 좀 넣어줘. 아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더니 막상 둘이 있자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씨에게 말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성공해서 결혼을 시켜야 내가 눈을 감지. 나이는 차는데 번듯한 직장도 없이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아들이 안쓰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너무 답답할 때면 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얌전히 직장 잘 다니던 애한테 괜한 바람을 넣어서 한심한 백수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말이죠. 아이고, 그게 승희 탓이겠어? 물론 그게 딸 탓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서운한 것은 있었습니다. 승희야, 너희 학원에 자리 하나 없어? 무슨 자리요? 무슨 자리긴 선생님 자리지. 영준이 저놈 저렇게 둬? 아, 영준이요? 그래.
네 동생이니까 네가 좀 챙겨줘라. 영준이 선생님 못해요. 아시잖아요. 아들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한동안 방황을 하자 딸이 선생님으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꿀밤을 때려서 2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꿀밤 좀 때렸다고 선생님을 못해? 요새는 그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준이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무엇보다 아무나 선생님 시킬 수는 없어요. 저희 학원 그렇게 운영 못해요. 가족끼리 참 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준이도 정신 차리고 직장 알아보라고 하세요. 더 늦기 전에. 딸 말에 틀린 부분은 없었지만 틀리지 않다고 모두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씨를 무척 속상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자식 중 하나가 잘 됐으니 나머지 하나도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조금 차가운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보기에 유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마의자 하나 사야 할 것 같아.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씨는 손뼉을 쳤습니다. 나도 허리 아파서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홈쇼핑에서 하나 사야겠네. 사실 안마의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었지만 이것도 딸에게 섭섭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안마의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 때문에 어느 집에 갔다가 비싼 안마의자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슬쩍 말을 꺼냈더니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씨도 잘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안마의자 사시라고 드린 용돈 그걸로 영준이 주셨죠? 그거는 그때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지. 그런데 또 안마의자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누가 사달래니? 영준이한테 생활비 어느 정도 내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얹혀 살았으면 안마의자도 하나 놔드리라고 그러고요. 사업자라고 있다면서요, 요즘.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래도 돈이 조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에게 안마의자를 받으라는 딸. 너랑 같냐? 영준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저번에도 통화하니까 낮에도 집에 있던데요. 그게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거라서 그렇지. 일 있을 때는 열심히 해. 저는 주말도 없이 일해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다르게 버는 거죠. 안마의자 얘기를 하다가 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안마의자는 사주기 싫다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하씨는 홈쇼핑에서 안마의자를 주문했습니다. 큰 지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 경비로 일한 지 몇 년 되었는데 근무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씨는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 괜찮아. 별것 아니야.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는 일은 삼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근무하는 게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우리 지금 사정이 그렇잖아. 하씨 부부의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었고 남편이 경비 일을 해서 버는 돈과 하씨가 간간히 식당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살아갔습니다.
언뜻 넉넉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잦은 사업 실패로 하씨 부부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와 하씨 부부의 경제적 사정이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죠. 엄마, 이번에는 잘 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알긴 뭘 알아. 마지막이라니까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 엄마 아빠는 뭐 먹고 살라고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아빠 이번에 쓰러지신 거 몰라? 이제 일도 그만둬야 한다고. 그렇다고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도 있고. 너만 아니면 당연히 괜찮지. 근데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 엄마 아빠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지난해까지는 아들 카드값도 대줬을 정도였습니다. 연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오지만 그래도 하씨 부부 두 사람 생활비로도 빠듯했습니다. 그나마 여태까지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이었죠. 집으로 대출 받으면 안 되나? 대출 하나도 없잖아요. 그 소리 아빠 앞에서 했다가는 밥상 엎어진다. 아들의 큰일 날 소리에 하씨가 경고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받을지언정 집을 건드리는 건 안 됐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해서도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씨가 가끔씩 하는 일도 크게 돈 되는 일은 아니었죠. 아들도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있으니까 세 식구 먹고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사업이 괜찮게 된다더니 자꾸만 투자금을 운운하는 아들 때문에 미칠 노릇이었죠. 하씨는 아들이 힘든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사업이 안 풀리면 얼마나 막막할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하씨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안마의자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걸 사질 말걸 하는 후회가 되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적금 들었던 것은 진작에 깼고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고 돈도 줄줄이 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천만다행으로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데 더 벌어서 더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제 앞가림은 제가 해요. 아들은 이제부터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아들에게 돈만 나갔지 아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그리고 가져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씨의 재정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용대출도 아직 한참 남아 있었고 남편 병원비까지 나가게 되어서 매달 조금씩 적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도와주면 숨통이 트이겠다 싶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일단 100만 원 보냈어요. 근데 왜 생활비가 부족해요? 네 아빠 일 못하는 거 알잖아. 아니, 그래도 연금도 꽤 나오고 엄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300 얼마는 들어온다는 건데? 그걸로 두 분에서 생활을 못 한다고요? 딸은 이해가 안 가는 듯 대꾸했습니다. 딸에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그렇게 썼다고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답답하다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시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였습니다. 딸은 2년 전에 집을 늘려 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꽤나 가격이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원도 층수를 늘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에 올 거지? 가죠. 특강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안 해요. 그래, 지금은 어디야? 지금 외식하러 나왔어요. 셋이 그래? 박서방 이번에 승진하게 됐거든요. 딸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에 하씨도 무척 기뻤죠. 딸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했고 어쩐지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추석 때 보자, 그러면. 그리고 추석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너는 결혼 안 해? 추석 때 방문한 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 왜 안 해? 여자친구는 있고. 아이소. 신경 쓰지 마. 최근에 외박이 잦은 아들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나이가 지난 것 같아서 하씨 부부는 아들에게 전혀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사고라도 쳐서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으니 말이죠. 요새 영준이가 용돈도 줘.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그동안 얹혀 산 게 있는데. 30 중반이 넘게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딸의 눈엔 남동생이 한심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기가 죽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사위는 그렇게나 잘 나간다는데 아들과 비교가 많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잘 돼. 근데 자꾸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하는 거야?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았어. 아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 아들이 그 순간 하씨 부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짓을 지나치지 않은 딸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설마 엄마 아빠한테 손 벌렸어? 남이사. 아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를 좀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위와 남편은 잠들었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은 시각 하씨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준이가 아직도 저 모양으로 살죠. 딸은 아들 뒷바라지 좀 그만하라며 하씨를 나무랐습니다. 근데 영준이가 용돈도 드린다면서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아빠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딸은 다소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영준이가 아직 돈을 그렇게 버니? 아직 한 달에 30만 원씩 줘. 근데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힘드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영준이 내보내고 이사를 하세요. 작은 집으로 간 다음에 좀 여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준이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 떠날 생각 없어. 아니면 주택연금도 한번 알아보시던가요? 주택연금? 네.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노후는 걱정 없겠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씨에게는 이 집을 고스란히 남겨둘 이유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할게. 미안한 부탁 좀 하자. 무슨 부탁이요? 너도 이제 우리 상황 아니까 달에 얼마씩이라도 좀 줬으면 해. 그러자 딸은 당황한 표정을 했습니다. 영준이도 30씩 주잖아. 너도 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 용돈이요?
너도 30만 원, 아니 50만 원 정도 주면 네 아빠 병원비 내고도 넉넉히 살 것 같아. 딸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연금 받거나 이사하면 충분히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자식에게 손을 벌리냐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딸에게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생활이 안 돼요? 안마의자도 샀고. 안마의자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준이도 곧 독립할 텐데. 계속되는 추궁해 하시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고. 그래. 신용대출이요?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왜 신용대출까지 받은 건데요? 설마 영준이 때문이죠? 사업자금 되셨어요? 딸은 기가 막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영준이 그놈한테 갚으라고 하세요. 이제 자리 잡았잖아. 계속 용돈 주기로 했어. 몇십만 원씩 해서 얼마나 갚아요. 그러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영준이 사업자금 들어간 돈 메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딸은 그 부분에서 빈정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네가 넉넉하게 살잖아. 딸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까지 고생은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안에서 가장 잘 됐으니까 나머지 식구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시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 말이죠. 영준이 뒤치다꺼리 해줄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시집에도 용돈 안 드리는데 어떻게 친정에만 용돈을 주자고 말해요. 너희 시집은 잘 살잖냐? 잘 살고 못 살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양가에 똑같이 해야죠.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부자에게 50만 원을 주는 것과 하씨에게 50만 원을 주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른 집값만 하더라도 몇 억이라는데 말이죠. 너는 뉴스 보니까 집값도 훌쩍 올랐던데. 한 달에 기껏 50만 원 주는 게 아깝니? 그러는 엄마 집도 올랐다니까요. 이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세요. 그리고 그 빚은 꼭 영준이 보고 갚으라고 하시고요. 이 집은 안 된다니까. 대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승희야, 영준이 곧 결혼하잖냐. 근데 어떻게 집 한 채도 없이 결혼을 시켜? 뭐라고요? 당황스러운 딸의 표정. 하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게 집밖에 더 있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영준이한테 주신다고요? 엄마는 그럼 나가서 살고요? 영준이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명의를 바꿔주고 당분간 같이 생각이었지.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탄식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사업자금 다 대주고 신용대출까지 받으셨으면서 이 집까지 영준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힘드니까 저한테는 매달 용돈 달라고요? 제가 바보예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데 누가 곱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주긴? 너 그렇게 키워준 건 생각 안 하니? 제대로 공부시켰으니까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영준이는 더 오래 공부시켰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5천만 원도 줬잖아. 그러면 영준이도 5천만 원만 주셔야죠. 너랑 영준이랑 같아? 너는 시집도 잘 산다면서 집은 거기에다가 말을 해야지. 부잣집에 시집가서 챙길 거 못 챙긴 건 딸 본인이었는데 어째서 친정에다가 화풀이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무리해서 도와줬던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그리고 너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고 매정하게 굴지 말어. 가치 없이 살면 모르겠는데 이 집 탐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살고 있잖아.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들, 딸 차별하는 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차별이라니. 집 물려받을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부모에게 독하게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원래부터 아들보다 차가운 성격인 것은 알았지만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 차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 집을 몽땅 아들에게 주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딸도 많이 챙겨줬겠죠. 그런데 자기 부모나 형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도울 생각은 안 드는 모양이었죠. 하시는 화를 애써 눌렀습니다. 딸한테 이런 말을 하려고 앞에 앉힌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도움이 없으면 이 집을 온전하게 아들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생각해둔 발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니면 내가 준우 봐줄 테니까 한 달에 한 200씩 줄래? 준우를 봐주시겠다고요? 그래. 너 학원 바쁘고 그래서 애 볼 시간 많이 없다며. 사람 쓰지 말고 내가 봐줄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였습니다. 그게 훨씬 돈이 되고 시간도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결혼하고 이 집을 주더라도 충분히 남편과 지낼만 했죠. 하지만 딸은 그것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애 봐주는 사람 이미 있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땐 영준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영준이 때문에 봐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애도 많이 커서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너는 영준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래? 아니면 돈 좀 버니까 부모고 가족이고 다 안 보이는 거야? 그럴 거면 너 결혼할 때 줬던 5천만 원도 도로 돌려줘. 공부시킨 돈도 다 주고. 아주 그냥 그렇게 남남처럼 살자. 그러자 딸이 뻔뻔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걸 제가 왜요? 영준이는 10억짜리 아파트 봤는데 저는 왜 5천만 원도 토해내야 하는 건데요? 너?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그건 제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딸은 자고 있는 사위를 깨우더니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길가다 뺨이라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승희가 다시 전화하겠지. 미안하다고 하겠지. 하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딸과 연을 끊을 것처럼 말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남남처럼 살자고 했죠. 하지만 그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을 뿐 정말로 그러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하지 않았죠. 하씨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딸과 멀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대로 연을 끊고 산다면 그야말로 하씨의 손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동안 뒷바라지 다 해놓고 잘 되니까 연을 끊으면 말년엔 누구 덕을 보고 살아가라는 말인지 꼭 이때만을 노렸던 것 같아서 딸이 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시집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무시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시집에서 받은 것도 없다는데
물려줄 집이 없어서 그럴지도 몰랐고 사위가 조종하는지도 몰랐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씨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희야, 네가 이해해라. 영준이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잖냐. 네 동생이야. 남도 아니고. 너는 부족할 것 없는데 왜 집 한 채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시동생한테 모든 재산 다 물려주겠다고 하고 노후는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그러면 엄마는 이해하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하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긴 했죠. 그거랑 같냐? 박서방네는 어쨌거나 아들이 둘이니까 반씩 물려받긴 할 거잖아. 그러면 그 많은 재산 다 끌어안고 살래? 적어도 상의는 하셨어야죠. 적어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는 마셨어야죠. 결국 딸과의 통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불공평한 하씨 부부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씨도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생각해보면 하씨의 판단이 옳은 거란 걸 알 텐데 말이죠. 하씨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아들에 대한 기대로 채워나갔습니다. 저올 겨울 가기 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일단은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독립할게요. 그건 하씨 부부가 그리는 계획과 일치했습니다. 하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함과 동시에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에서도 떳떳하게 길을 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집만은 건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씨는 처음엔 합가하게 된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집살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며느리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사는 하씨 부부도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었죠. 아니, 적어도 빨래 정도는 너희 손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죠. 그러면 생활비라도 좀 많이 내놓던가. 집안일은 죄다 엄마한테 시키고 생활비도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결혼 전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도 아들 명의가 되었고 아들도 이제는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겼으면 앞으로 하씨 부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라고 같이 살려는 것인데 말이죠. 며느리는 얼마나 당찬 여자를 데려왔는지 시부모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았습니다. 피로만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같이 살다가는 제명까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을까요? 눈치를 보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죠. 한창 때이기도 했고 이세도 생각하고 있던 아들 부부는 은근슬에 집을 나가달라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희도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애가 태어나면 방도 부족할 거고. 그러면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씨는 아들에게 집을 준 마당에 이곳에서 쫓아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들과도 척을 지고 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땡전 한 푼 없이 하씨 부부가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집 얻어드릴 테니까 근처에서 따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서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어느 날 꺼낸 아들의 말에 하씨는 반가우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씨도 따로 살길 바랐지만 어쩐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못한다면서 불편함을 토로했었죠. 그런데 아들이 보여준 지배아 씨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꽤 괜찮아요. 여기면 두 분이서 살기에 아담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라고. 네, 어머님.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제일 괜찮더라고요. 적어도 방 2개짜리 아파트 전세는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방이 하나더라도 멀쩡한 집일 줄 알았죠. 그런데 학생들이나 살 것 같은 구조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니, 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이 든 부부가 살기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나가는 건 좋은데 적어도 제대로 된 집은 구해줘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제대로 된 곳이에요. 방 여러 개 인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집에서 살다가 그런 데로 이사 가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요즘 월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월세를 안 내주기라도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한 채 줬으면 그래도 부모의 거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러려고 준 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받은 아들인데 부모 노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집에서 그냥 살아야지.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잘 살던 집을 놔두고 굳이 이런 곳으로 쫓겨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는 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죠. 그런데 아들은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조금 같이 살다가 독립하기로 했고요. 저희도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은 없어요. 뭐? 독립을 너희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거야? 여기는 제 집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도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 집이 원래 누구 집인데? 명의만 네 앞으로 해줬지 우리 집이야. 그건 아니죠. 어머님, 집 해주신다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청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완전히 주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나쁜 집 아니에요. 오히려 청소도 덜해서 좋죠. 너 이 배은망덕한 놈! 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뒷바라지 했어. 그건 어머님 아버지가 원해서 하신 거죠. 당장 그 돈 다 내놔라. 신용대출 받은 거 남은 부분은 제가 드릴게요. 대신 분가하죠. 협박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아들과 같이 살며 상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주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그러고 나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하씨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씨 부부는 쫓겨나듯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이 구해준 집은 생각보다는 상태가 괜찮았지만 살던 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왜 명의를 홀랑 내줬어? 남편은 오히려 하씨를 나무랐습니다. 하씨 마음대로 준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들은 양심은 있는지 신용대출 받은 부분은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졸지에 집을 잃은 하씨는 그것 가지고 좋다고 할 수는 없었죠. 막막했습니다.
연금은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두 사람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였죠. 여기에서 병원비라던가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탓이 가장 컸지만 도와줄 놈이었으면 이렇게 쫓아내지도 않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딸의 이름으로 말이죠. 놀란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오랜만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5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싫다더니. 영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니에요. 다시 연락하고 지내려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라도 돌려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당장에 급하니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고 도와줄 여력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딸에게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키운 것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씨는 원망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딸과의 끈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 생각날 때 전화 줘.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해.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화 이후로 딸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지들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아들까지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전화도 했고 챙겨주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은 용돈도 주었죠. 하지만 하씨 부부는 늘 불안해야 했습니다. 내 집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다 날렸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으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딸과 아들에게 똑같이 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다시 부부가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딸이 서운해하기는 했을지언정 하씨 부부와 이렇게 가족도 남도 아니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씨도 비참하지 않고 말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짓 되짚으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딸은 이미 남이 되었고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종일 뭐 하는 거야? 시간 많잖아. 천천히 하나씩 하면은 힘도 안 들 텐데 왜 집을 이렇게 두는 거야? 당신은 전업주부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는 게 이거야? 집도 예쁘게 꾸미고 그런다면서 책임지겠다며?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당신은 당신 일해. 잔소리 하지 말고. 알아서 한다면서 왜 매번 내가 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돼지우리에서 살아?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회사에 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4세 서경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만 하더라도 삶에 이토록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멀쩡히 직장을 다닐 때는 사람도 멀쩡하더니 오히려 맞벌이를 안 하고 전업주부가 되자 아내는 돌변했습니다. 내조하겠다고 서 씨를 설득하더니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 자격을 얻었다는 듯이 말이죠. 직장을 때려치우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내. 가족에 관한 일에는 더욱 무관심해졌습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와 자식들 문제도 전부 외면하고 본인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아내. 그런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는데도 지쳤습니다. 서 씨는 이런 아내와는 더는 살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나이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뜯어 고칠 수 없다면 떼어내야 했죠. 서 씨는 20대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연년생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를 빼면 쭉 맞벌이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받은 것이 없으니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욕심부리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알뜰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서 씨도 아내와 집안일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육아에 있어서는 아내가 관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집안일은 김 씨가 좀 더 했죠. 요리를 빼면 거진 서 씨가 나서서 했습니다. 크게 불만이 없었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아내와의 불화도 없었죠. 서 씨가 아내의 변화를 처음 감지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1월 어느 저녁이었죠. 그날도 서 씨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 놓인 아내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불도 안 켜고 뭐해? 의아한 서 씨의 물음에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입을 뗐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이 좀 꼬여서. 미안한데 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저녁 안 먹어.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 씨는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대충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들어가니까 아내는 잠이 들었는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견 무역회사의 격리팀에서 일했는데 오래 다닌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째 저기압이라 서 씨가 캐물었더니 직장 동료들이 연달아 퇴사하는 바람에 업무가 많아져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 내일 얘기해. 같이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그냥 좀 쉬고 싶어. 주말에 애들 온다는데. 피곤해. 다음에 오라고 해. 서 씨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회사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자 슬슬 걱정이 되었죠. 아직도 사람 안 뽑은 거야? 뽑았어. 근데 왜 그래? 그래도 일이 많어? 이렇게 일하다가 늙을 거 생각하니까 우울해. 아내는 우울증이라도 온 것인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어서인지 직장에 정이 떨어진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휴가를 쓰고 좀 쉬는 게 어때?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이 나이에 이직을? 누가 써줘? 아내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냐? 아내의 푸념에 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질이 궁상이라는 말이 어쩐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궁상 맞다고 할 정도의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 내 차가 있었고
자식들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면 평균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열심히 벌어서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끼며 살고 있는 것 뿐이었죠. 당신 좀 그러면 우리 여름 휴가에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기분 전환으로. 그거 잠깐 다녀오면 뭐? 휴가 끝나고 출근 안 해? 허파에 바람만 들고 더 우울해져. 그냥 좀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내 맘을 뭘 알아.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불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 씨에게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서 씨도 울컥할 때가 있었지만 아내와 똑같이 짜증을 냈다가는 싸움밖에 더 되겠나 싶어서 아내가 뭐라고 해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어머, 집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아, 그래요? 제가 인테리어에 취미가 있어서요. 이쪽 일을 하시나 봐요. 에이, 아니에요.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혼자 이런저런 구상을 해보는 거죠. 집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할 일이 많아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제일 고생 많이 했죠. 지인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의 아내가 참 부지런한 전업주부인 모양이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고 자식들도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지금은 뭐 하세요? 아내는 그 여자에게 관심이 많이 보였죠. 사실 하는 일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애들 대학 갔어도 바빠요. 같이 사니까 밥 차려줘야 하고 남편 회사에 가져갈 점심 도시락도 싸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만 해도 벌써 오후인데요. 저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긴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지도 못하죠. 에이, 맞벌이 하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저 같은 백수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의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기 싫다고 그러더니 기분 좋아 보이네. 매일 죽상을 하고 출근하더니 근 며칠간 아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덩달아 서 씨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였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나 싶어서 의아하기도 했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서 씨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 와이프 있잖아.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와이프? 누구 와이프? 그 왜 지난번 모임에 아,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 그렇잖아. 아무 걱정 없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 남편도 뭔가 안정돼 보이고 집이 딱 균형이 맞잖아. 아내가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더 말해보라는 듯이 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집이 잘 굴러가. 남편이랑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 취미도 하고 집도 너무 깔끔하잖아. 그래? 나도 그래서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떤가 싶어. 뭐 회사를? 이직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이직을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하니 그만두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 일했으면 됐잖아. 나도 이제 좀 남들처럼 살래.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아내는 혼자서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선뜻 그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인과 서 씨 부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인은 남편 쪽이 사업을 했는데 꽤나 규모가 있어서 노후 걱정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 부부는 아직은 노후가 준비됐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다니려고. 서 씨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딸의 결혼 자금, 주택담보대출, 부부의 노후 자금. 그 모든 것이 아내의 퇴사라는 단어 앞에서 흩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착실히 일하면 말년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축도 꽤나 하고 있었고 서 씨도 월급쟁이였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벌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아내가 함께 일했을 때 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그만두기는 좀 그렇지. 무슨 일만 없다면 앞으로 그래도 10년 가까이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틴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커질 테고 말이죠. 내 주위에도 일 안 하고 남편이랑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는 여자들 많아. 왜 난 안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애들 뒷바라지가 더 필요해? 지금 둘 다 대학 졸업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당신 내조하면 되지. 집안일도 이제 내가 다 하고. 당신 밥도 더 잘 챙겨주고. 집이 조금 더 깨끗해지거나 반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서 씨에겐 사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대가가 아내의 월급이 사라지는 거라면 말이죠. 서 씨도 마음 같아서는 당신도 집에서 쉬어라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60 넘고 70 넘으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당신이 벌잖아? 그거로 충분하겠어? 이제 와서 무슨 내조야. 애들 다 컸는데 집안일도 지금처럼 같이 하면 되잖아. 애들 걱정 없으니까 열심히 모으면. 그만둘 거라고. 아내는 서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였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아내는 퇴사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나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좀 그렇게 남들처럼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고. 아내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무능력한 서 씨의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도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소리가, 그리고 표정이 모든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 씨는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당신이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힘없이 중얼거리는 서 씨의 말에 아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당신 내조는 내가 책임질게. 아내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서 씨가 마지막으로 퇴근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죠. 어쩌면 서 씨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서 씨의 말대로 내조가 있다면 바깥일도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내가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즘엔 전업주부들도 집에서 재테크도 한다고 그러니 말이죠. 여보, 나왔어. 다녀왔어? 서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은 일하고 돌아와 지쳐서 간단하게 차려 먹고 마는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밥상이 푸짐했습니다. 집도 전체적으로 정돈된 모습이었고 말이죠. 종일 뭐 했어? 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서 씨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상쾌함이 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무작정 반대만 했던 서 씨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올까? 아니야. 내일 내가 천천히 버리면 돼. 덕분에 서 씨도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이 많아서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는데
아내 덕에 집에서는 온전히 푹 쉴 수 있었으니 말이죠. 어때? 그만두길 잘했지? 이것 봐, 나 가계부도 쓰고 있어. 잘했네. 서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밝아져서 안심이 됐고, 이렇게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어도 다른 쪽으로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 먹는 일이 줄어들 거고, 가게 운영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쯤 되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짧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한 것이 말이죠. 여보, 밥은 언제 먹어? 서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차릴게. 먼저 씻어. 오늘따라 몸이 축 처지고 세상만사가 귀찮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1시간만 있다가 먹자. 서 씨는 씻으러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자세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큰 소리로 켜진 상태였죠. 집이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가 말았는지 소파 앞에는 개다만 빨래가 몇 개 있었고 식탁에도 그릇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까 서 씨가 아침에 먹었던 밥그릇인지 혹은 아내가 점심에 먹은 그릇인지 모를 식기들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싱크대에도 마찬가지로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 씨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몸이 힘든가 보다 싶었죠. 설거지 하고 있었어? 마지막 그릇을 씻고 엎어놓자 아내가 와서 슬쩍 물었습니다. 피곤했나 보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밥은 뭐 먹지? 어머, 밥을 안 했구나. 아내가 밥솥을 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오늘은 햇반에다가 대충 먹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 점심에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는데 왠지 아픈 것 같은 아내를 닥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것도 말이죠. 그렇게 깔끔 떠는 예민한 성격도 아니었고 아무리 아내가 집에 있어도 늘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땐 일하기 싫은 날이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나 지금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는데 저녁도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야. 당신이 좀 챙겨 먹을래?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부엌이 엉망이었습니다. 식탁에 말라붙은 음식물 자국이 있었고 반찬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싱크대 안엔 냄비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도 2개나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아침에도 봤는데 이따가 버리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두고 외출한 모양이었습니다.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낸 서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가득 쌓이기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를 서 씨가 버리러 다녀왔는데 아내는 이번에도 이렇게 쌓아놓을 작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나가면서 버리면 될 걸 뭐가 그리 바빴는지 몰랐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니까 버리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옷을 갈아입고 서 씨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것들도 하나 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기를 안 돌렸는지 바닥엔 머리카락들이 많이 보였고 씻으려고 보니까 욕실에 수건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맞벌이 하던 시절보다도 더한 집 상태에 잠깐 화도 났습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까 녹초가 되었습니다. 밥도 아직 못 먹었는데 딱히 먹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어? 뭐야? 집 청소했어? 내가 갔다 와서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따라서 웃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당연히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점점 아내가 집을 방치하는 것이 느껴졌죠. 당신 오전에라도 좀 치우고 나가지 그랬어. 적어도 쓰레기는 버리지. 그러자 아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신없이 나가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 내가 한다니까 왜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화를 내?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내 일이잖아. 내가 당신 회사 일 가지고 잔소리해?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일이었지만 말을 보탰다가는 다투게 될 것 같아서 서씨가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삐졌는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씨가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에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입맛이 없어서 반 정도 먹다 남겼습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안 자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 앞으로 내가 다 잘할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아내의 사과의 마음이 녹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보, 안 일어날 거야? 나 조금만 더 잘게. 졸려 죽겠다.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 어제 4시까지 드라마 봤어. 먼저 들어가 자라고 그러더니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봤다는 아내. 서씨는 작게 혀를 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던 포도주스 하나를 따서 마셨습니다. 차려서 먹을 시간은 없어서 얼른 씻고 집 밖을 나서는데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날 때까지 아내에게서 따로 메시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봤다는 그 드라마인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한 서씨에게 왔느냐는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밥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 반찬 뭐 했는데? 어제 먹었던 거? 국 데워 먹을 거면 냄비 꺼내서 데우고. 아내는 서씨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같이 안 먹어? 나는 아까 늦잠 자서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프네. 먹고 나서 설거지 좀 해줘. 서씨가 씻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와 한 몸이 된 듯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대부분 소파에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내조하겠다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게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인지 서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미루게 되네. 나도 일어나야지 하는데도 자꾸 게을러져. 걱정 마. 너무 오랜만에 쉬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에는 손을 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심각해지면 서씨가 나서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더욱 할 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종일 뭐 하는 거야? 시간 많잖아. 천천히 하나씩 하면은 힘도 안 들 텐데 왜 집을 이렇게 두는 거야? 서 씨도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전업주부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는 게 이거야? 집도 예쁘게 꾸미고 그런다면서 책임지겠다며?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당신은 당신 일해. 잔소리 하지 말고. 아내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서 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서 한다면서 왜 매번 내가 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돼지우리에서 살아? 차라리 맞벌이 할 때가 나았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마음 놓고 쉬기가 힘들었으니까 둘 다 빠릿빠릿했는데 아내는 고삐가 풀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회사에 나가. 그랬더니 아내는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서 씨에겐 말도 걸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큰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오랜만에 온 것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요? 딸이 온다는 말을 1시간 전에 전한 아내 때문에 서 씨가 혼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정리 안 된 빨래가 산더미였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없었고 서 씨가 사둔 반찬 몇 개만 굴러다녔습니다. 소파 옆에는 아내가 아침에 먹다 버린 빈 빵 봉지도 놓여 있었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환기를 해도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나가서 사 먹었는데 외출을 하면 아내는 또 멀쩡해 보였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집안 꼴을 그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요새 바빠? 아니. 왜? 아니, 집이 좀 그래서? 너도 그 소리니? 정말 지겹다. 엄마도 이제 좀 엄마 인생 좀 살아보자. 엄마 역할? 아내 역할? 그런 거 강요하지 마. 그냥 나대로 살 거야. 하기 싫은 거 안 할 거고. 딸은 당황한 듯 보였고 그건 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집안일을 강요하는 다른 가족들 탓을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로서 아내로서 노력하면서 살았으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했죠. 그렇다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노력하며 산 서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서 씨도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간병 문제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지만 가까이 사는 서 씨가 대부분의 간병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썼지만 저녁엔 자주 들러야 했죠. 하루하루가 고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날이면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게 된 건 오래전 일이었죠. 여보, 낮에 간병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 혹시 당신이 가줄 수 있을까? 아버님 병원에? 하루만 부탁할게.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기도 했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아내에게는 부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낮 시간에 한가한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상황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 그런 거 자신 없어. 뭐, 병원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루만 좀 가서 봐드리면 안 돼. 서 씨는 지쳤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말하자 아내가 도리어 기분 나쁜 듯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간병인을 한 명 더 써. 뭐하러 당신이 왔다 갔다 해? 간병인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간병인 쓰는 비용은? 형제들끼리 분담하는 거 아니야? 다들 고만고만 사는데 간병인을 2명이나 쓰는 건 누구에게든 부담이었습니다. 서 씨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왜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은 진짜 내가 노는 줄 알아. 궁시렁거리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병을 도맡아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루만 부탁한다는데 어떻게 단번에 싫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 알았어. 서 씨는 아내에게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일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 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 더는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 씨의 아버지는 2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지나서 장모님에게도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 응급실에 갔대. 뭐, 아침에 서 씨를 깨우며 아내가 하는 소리에 서 씨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어디가 골절됐다나 봐. 같이 좀 가줘. 서 씨는 회사를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장모님을 입원시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습니다. 급한 문제가 일단락되니까 서 씨도 아내에 대한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서 씨의 아버지가 입원했을 땐 그렇게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더니 친정 문제가 되자 곧바로 서 씨를 찾는 게 참 이기적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너도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 씨는 우편함을 비우다가 안쪽에 밀려나 있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앞으로 온 것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대출금 연체? 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웬 대출인가 싶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내가 돈을 빌리고 안 갚은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 씨는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내는 동창 모임에 나가 외출 중이었죠. 서 씨는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손에 그건 뭐야? 아, 뭐 좀 샀어? 화장품? 생활비 부족하다고 그랬었잖아. 아끼고 아껴서 산 거야.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서 씨가 그 앞에 우편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걸 왜 봐? 이게 뭐야? 무슨 대출? 좀 빌렸어? 카드값이 좀 밀려서. 일단 막으려고. 카드값이 왜 밀려? 얼마나 썼길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게 다야? 얼마 빌린 건데? 아내는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면 카드 내역이랑 생활비 통장이랑 다 보여줘. 왜 그런 것까지 당신이 참견해? 한 달에 일정하게 드는 생활비는 전부 아내가 관리를 했고 저축하는 돈은 서 씨가 관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같은 규모로 소비하던 서 씨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서 씨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대출을 받다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추궁하자 지난 몇 달간 대출을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에까지 손을 대지 못하니까 자신의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었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서 씨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발끝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안 해. 그냥 당신 혼자 편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러려고 직장 그만뒀어?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야? 모임에서 그 여자 부럽다며? 그렇게 살고 싶었다며 남들처럼 그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나 보면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몰래 대출이나 받고 말이야. 돈은 어디다 쓴 건데? 그냥 낮에 배달시켜 먹고 모임에서 쓰고 살 거 사고 했어. 내가 그 정도도 못해? 평생 돈 벌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꼭 평생 자신만 희생해온 것처럼 말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친 것을 정당화하는 아내에게 신물이 났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우리 둘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냥 당신 한 몸 편하면 다른 건 다 상관없는 거잖아. 내조? 이게 내조야. 집꼬라지를 봐. 서 씨는 아내가 가정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진작에 깨달았었는데 외면했습니다. 집안일 좀 안 하는 거 가지고 와이프를 이렇게 비난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내가 집안일 안 한 걸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돈 벌어온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잖아. 생활비도 조금만 주니까 내가 대출까지 받았지.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벌면 되잖아. 버는 건 반토막이 됐는데 당신이 더 쓰고 다니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 그럼 당신이 더 벌어. 아내의 말에 서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서 씨는 천장을 쳐다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부간의 신뢰조차 사라졌으니 서 씨와 아내 사이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저녁, 서 씨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조금 더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위기는 많았습니다. 자식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 괴로웠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이 지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관심도 없었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도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 씨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내는 서 씨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서 씨는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아내의 앞에 섰습니다. 혜수가.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밥 당신이 차려 먹어? 우리 이혼하자. 서 씨는 본인이 내뱉은 말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고 조금 지친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잘 알잖아. 그건 그렇다고 이혼을 해? 당신은 그냥 당신 혼자 돈 버는데 나만 집에서 편히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해? 직장 그만두고 말년에 돈도 못 벌고 살라는 말이야? 그럼 나만 손해잖아. 재산 분할 절반으로 해. 나는 내조 필요 없으니까 당신도 당신이 벌어서 살던지 해. 애들 다 크고 할 거는 청소 빨래밖에 없는데 무슨 내조야. 뭐? 당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나는 노후 준비 열심히 해야 해서 당신이랑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서 씨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내가 집안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지? 집안일? 매일 혼자 30분씩만 하면 돼. 당신이 해줄 거 없어. 그리고 난 이사 나갈 거야. 여보, 당신도 다른 삶을 원했잖아. 이혼하고 나서 자유롭게 살던지 말던지.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나는 이혼 안 해줘. 누구 좋으라고 해? 어떻게 딱 일 그만두자마자 헤어지자고 그래? 양심이 있어? 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 씨가 마음먹은 이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쳤으니 말이죠. 서 씨는 주말이 되어 짐을 쌌습니다.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알아봐둔 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직장 알아볼게. 아내의 말에도 서 씨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다시 돈 벌면 되잖아. 그럼 예전처럼 살 수 있잖아. 내가 몰라. 집에서 편하게 있다 보니까 잠깐 이상해진 것 같아. 당신이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됐나 봐. 한 달 전에만 이렇게 말해줬어도 서 씨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밑바닥까지 봐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비단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고 다만 이렇게 살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일, 대출 문제 등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이혼을 번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 씨는 말리는 아내를 외면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장을 보냈죠. 며칠 수 서 씨는 두 딸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딸들은 서 씨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말릴 수는 없죠. 미안하다. 자식들이 원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노릇, 아내 노릇 그만하고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빠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올 해봄 서 씨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내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었지만 정말로 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 씨에게 그 정도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어. 잘 지내. 서 씨는 15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살았습니다.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었고 동선이 짧아서 좋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반년이 넘은 지금 서 씨의 삶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있으니 당연히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최근에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기에 거창하게는 말고 한강변을 혼자서 조깅하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엔 20분, 그 다음엔 30분을 뛰었는데 요새는 1시간도 거뜬했습니다. 순수하게 건강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재미도 들여서 저녁 시간이 즐거웠죠. 그리고 돌아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쉬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좋다기보다는 혼자인 삶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처음엔 외로움도 느끼고 그랬지만 이제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신경전 없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잘 살길 바랐죠. 딸에게 들어보면 최근 들어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환경이 좋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죠.